예, 이제 그 마지막 세 번째 강좌입니다. 주제는 왜 독일식이 아닌 우리식, 즉 유교식 통일해야 하는가입니다. 바로 시작할 텐데요. 그 시작하기 전에 한 세 가지 이 주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되는 대전제 세 가지를 먼저 언급하고 시작할까 합니다. 먼저 그 첫 번째 대전제는 공통의 미래가 함의하는 것입니다. 자료도 나와 있는데요. 이 문장은 오르테가 이 가세타라는 스페인 학자가 대중의 반역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제가 발췌한 것입니다. 읽어보면 이런 것인데요. 민족이 공통의 과거를 지닐 수 있으려면 그것은 공통의 존재를 창조해야 하고 그것을 창조하기 전에 그것을 꿈꾸고 열망하고 계획해야 한다. 중략. 중남미의 사람들과 스페인은 공통의 과거, 언어, 인종을 지녔다. 그래도 스페인은 그들과 한 민족을 이루지 않았다. 왜 그런가? 우리는 필수적인 것 하나가 빠졌음을 안다. 공통의 미래. 이 문장을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두 개의 문제의식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문제의식은 과연 그 과거의 그 공통성, 즉 언어, 인종을 지녔다 하여 분단된 민족이 반드시 재결합해야 되는가? 그런 민족적 정당성이 과연 존재하는가?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한 측면이 있고요. 또 다른 한 측면은 그렇다면 과연 공통의 미래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민족의 재통합이 제대로 될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우리 민족에게 저는 던졌다라고 생각합니다. 했을 때 전자는 저는 다음과 같은 반박 논리로 우리는 이 문제의식에 맞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름 아닌 독일과 우리 민족의 좀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그 반박 논리를 좀 갖고자 하는데요. 독일도 분명 우리와 같은 민족이 있었죠. 오스트리아가 독일과 같은 민족이었죠. 게르만 민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별개의 지금 국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앵글로 색슨족이지만 영국,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은 다 별개의 국가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여기 이 가세테가 이야기하고 있듯이 스페인과 중남미는 같은 민족이었지만 별개의 국가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첫 번째 질문, 단지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분단돼 있다 해서 민족적 재결합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이제 한 예로 독일의 어떤 분단과 우리 한반도의 분단을 비교하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독일의 분단과 한반도의 분단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독일의 분단은 다들 아시다시피 전범국가이고 패전국가입니다. 그래서 전범국가이자 패전국가에 대한 국제사회가 그 책임을 물어서 분단을 시킨 거죠. 하지만 당시 조선은 전범국가도 아니고 패전국가도 아닙니다. 그냥 식민지 상태의 힘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국제사회가 책임을 물을 이유가 하등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원래 상태로, 즉 완전한 자주독립국가 상태로 되돌아오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그 당시에 아시아, 동남아 이런 국가들이 다 민족해방 그런 2차 세계대전의 결과물로서 다 온전한 어떻든 자주독립국가로 돌아왔듯이 대한민국도 그렇게 원래대로 원상태 회복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단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당시에 우리 전체 조선민중의 85%가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를 원했지만 바로 그런 외세의 어떤 개입에 의해서 강제 분할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결정적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독일의 분단과 한반도의 분단 속에서는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앞서 이 문장 그대로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공통성, 즉 언어와 인종이 같다 해서 반드시 재결합을 통해서 한 국가를 이루어야 되느냐. 이 문제로 본다 그러면 여기에도 엄청난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들 국가들, 앵글로색슨족, 게르만족, 그리고 스페인과 중남미, 이들 국가들의 민족의 공통성은 생문학적 공통성이죠. 하지만 우리 한반도의 분단, 한반도의 어떤 그 같은 민족으로서의 공통성은 이 생문학적 DNA로서의 공통성 플러스 바로 사회적 DNA, 즉 민족적 DNA까지 같이 통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워왔듯이 같은 언어, 같은 핏줄, 같은 문화, 같은 역사성을 공유하고 그것도 단군 이래로 1000년 동안 우리는 단일 민족 국가를 형성한 그런 민족 국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단순하게 이런 유럽 쪽과 스페인과 중남미, 독일과 오스트리아 이런 국가들과 단순 비교해서 그들 국가도 뭐 이렇게 별개 국가를 잘 사는데 우리도 뭐 이왕 뭐 별개를 됐으니까 두 국가로서 같은 민족이지만 잘 살 수 있다. 이런 단순 논리는 좀 우리가 반박 논리로서 충분히 근거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후자의 문제의식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아무리 같은 민족이라 하더라도 그렇다면 공통의 미래가 없는 민족적 재통합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이해 부분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아무리 같은 민족으로 엮여 있다 하더라도 분단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분명 서로 이질화가 심화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결국 통일의 염원만저도 변형되어 나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남과 북은 이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으로 유엔에 동시 가입되어 있는 별개의 주권 국가입니다. 해서 더더욱 이 분단 고착화가 시간적으로 길어질수록 그 분단 고착화, 즉 이질화 이런 가속도는 더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심력이 계속 강화되어져서 분단 100년이 훌쩍 넘어간다면 앞으로 한 30년 정도밖에 안 남았죠. 과연 이제 이 공통의 미래, 즉 통일이 되었을 때 평화와 번영이 나는 이 공통의 가치가 계속 유효할 것인가? 이런 질문에 우리는 아주 솔직하게 민족적 관점에서 답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공통의 미래는 분명 통일이 되면 분단이 극복되어지면 평화와 번영이 나는 그런 이제 분명한 우리의 공통된 가치가 있지만은 이것이 시간이 길어지면 이것이 계속 원심력 작용에서 옅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통일이 불필요하다가 아니라 오히려 이 어찌 통일이 절박하다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렇게 되묻는 것이 저는 맞다. 그렇게 되묻고 통일로 이렇게 매진해 가야 될 시간이 그만큼 촉박하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보다 더 이 공통의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잘 찾는가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이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다음 또 설명을 이어갈게요. 두 번째 이 우리식 통일, 즉 유교식 통일 방안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두 번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대전제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과연 남과 북이 지금의 체제를 포기하고 버릴 수 있을까? 북은 사회주의 체제를 포기하고 버릴 수 있을까? 남은 과연 자본주의 체제를 포기하고 버릴 수 있을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북은 핵보유 국가이면서 전략국가임을 스스로 그렇게 자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령 중심의 유일적 사회주의 체제이고 사회주의 완전 승리 노선에 입각해서 사회주의 강성국가 그런 국가를 국가 목표로 정해놓고 매진하고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과연 그런 국가가 사회주의 체제를 포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대한민국이 재벌 중심적이기도 하고 함께 매판적이고 천민적인 자본주의적 체제를 띈 그런 기형체제이긴 하나 이미 자본주의 체제로서 세계 10위권 내의 경제대국입니다.
OECD도 선진국 클럽인 OECD도 가입되어 있죠. 그런 국가가 과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포기하고 사회주의로 갈 수 있을까요? 또 포기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이렇듯 지금의 현존하는 실체적 존재로서 인정하는 두 국가는 지금의 이 사회주의 체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저만의 결론이 아니고 오늘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도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우리식 통일, 즉 왜 6.15식 통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저는 근본적인 물음에 답을 줄 수 있는 한 포인트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전제해야 될 문제입니다. 과연 그러면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인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결과적으로 흡수 통합을 전제하고 있는데요. 그런 흡수 통합과 그리고 무력 통일이 과연 그렇게 통일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저는 이런데 좀 우리가 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즉 분명한 한계를 좀 들여다보자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예시로 한 두 가지 국가의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분단되어 있다가 통일되는 국가가 바로 베트남과 예멘이죠. 이 흡수통합과 무력통일의 예시에 맞는 국가들입니다. 아시다시피 베트남 경우도 흡수통합이죠. 남베트남이 북베트남에 통합되었습니다. 그것도 전쟁을 통해서, 무력통일을 통해서 통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통합 이후에 지금 30년이 흘렀지만 지금까지도 베트남은 사회통합을 완전히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란의 장기화, 내면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통합이 아직까지도 매우 힘듭니다. 자, 이 문제의식을 저는 베트남 스스로 베트남 출신의 베트남인을 통해서 왜 베트남 통일이 문제가 있는지, 즉 흡수통합과 무료통일의 방식이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이제 전쟁 작가이자 전쟁의 슬픔, 그런 장편 소설을 썼고 16개국 언어로 지금 출판되어진 그런 저자이기도 한데요. 바로 베트남 출신의 바오닝이라는 전쟁 작가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2018년도 5월 달에 중앙대에서 와서 특강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이룬 통일은 가짜라고 일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까지 베트남은 엄청난 후유증을 남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절대로 한반도가 통일된다면 베트남식을 닮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멘도 마찬가지죠. 예멘도 통합과 재통합을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전과 전쟁, 사회적 혼란 엄청 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회적 통합은 엄두도 못 내고 가족 문제, 여성 문제, 생활 습성에 따른 이질감 문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예멘은 봉착해서 재통합이 지난한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듯 무력 통일과 흡수 통합은 많은 후유증을 남기기 때문에 통일의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통일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진지한 고민을 던지고 있습니다. 독일식 통일도 마찬가지죠. 결과적으로 흡수 통합이기 때문에 그 흡수 통합이 과연 남북에 적용했을 때 그게 과연 유해한 통일 방안인가?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말입니다. 이런 전자에서 이제 본 강연에 들어가 보면 제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첫 번째 주제인데요. 우리식 통일과 관련해서 좀 살펴봐야 될 지점이 바로 독일식 통일. 그 통일이 과연 우리의 통일 바이블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저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통일의 경험과 교훈이 우리에게 전혀 없다 이게 아닙니다. 분명 독일 통일의 경험과 교훈이 우리 민족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죠. 그것은 바로 결과가 종착지였던 결과에 따른 통일의 경험과 교훈이 아니고 가는 과정에서의 경험과 교훈이 우리 민족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있나 하면 바로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를 통한 관계 개선 이런 문제라든지 평화적으로 통일을 달성했다라든지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해서 관계 개선을 이뤄왔다든지 이런 거는 분명히 우리가 본받아야 되죠. 하지만 그 결과인 최종 종착지로서의 그 결과였던 흡수통합이 과연 우리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측면에 우리가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단연코 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맞지 않다. 그래서 통일 마법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확고한 저희들의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답니다. 이 인식이 되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남북이 서로 합의한 통일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유교도식 통일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통일 방안을 외면하게 되고 우리의 통일 방안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왜 계속 독일식 통일이 우리의 통일을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 모델로 가고 싶은 그런 관성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앞서 제가 강좌에서 이야기했듯이 독일식 통일 모델은 우리 사정과 전혀 맞지 않다 했죠. 그는 분단의 과정이 우리 민족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데서 출발하고 있죠. 그리고 북은 또 동독과 또 다릅니다. 북은 체제가 멸망했지만 앞선 이야기 속에서 북은 체제가 멸망하지 않는 분명한 합리적 근거를 갖고 있죠. 그 다음에 동서독 통합 과정에서 심각한 후유증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예로 든다면 그 후유증이 이런 것들이죠. 여전히 1등 국민 서독 국민, 2등 국민 동독 국민 이렇게 우리가 많이 회자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아직 여전히 동서독의 완전한 통합, 외적 제도적 통합은 됐지만 내면적 통합, 이질성 극복이라는 그 내면적 통합은 여전히 그 상징적인 표현 속에서 안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단적인 예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통일되어진 독일의 나치즘의 부활이 심각한데요. 청소년 사이에 신나치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그 한 예입니다. 이것이 지난 2001년도에 그 KBS 뉴스 통해서 한번 보도되어진 것이 있는데요. 바로 한국계 10대 소년을 폭행했다는 뉴스이고, 그 당연 연도에 약 16,000건의 이런 극우 포퓰리즘, 즉 신나치 운동주의자들에 대해서 이런 폭행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지금 현재적 관점에서 보면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이런 신나치가 심각한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죠. 지금 아시다시피 스웨덴, 이탈리아, 헝가리, 슬로바니아 이런 국가들이 다 지금 극우 포퓰리즘의 지금 광풍에 휘말려 들어가고 있죠. 사실 지금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전쟁의 요인이 여러 가지 있지만 바로 이 신나치의 부활과로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 신나치의 부활은 전 세계적인 지금 어떤 해결해야 될 우리의 과제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런 동서독의 이런 물리적 통합하에는 이런 심각한 후유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후유증의 목소리를 독일인 스스로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죠. 바로 실제 이 동서독 통합의 협상의 막후 주역 역할을 했던 에곤 바라는 인물이 있죠. 이분이 어떤 신문사와의 대담에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담 이야기가 2000년 6월 29일자 시사전을 통해서 우리 한국에도 소개되어졌는데요. 바로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한국이 독일에서 배울 점이 있다면 독일처럼 통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아까 바오닌하고 똑같죠. 베트남식 통일 바오닌도 안 된다고 했죠. 이런 실제 동서독 통합을 설계했던 설계자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그 흡수통합이 갖는 결과로서 흡수통합이 갖는 통일의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 국력의 차이, 서독과 동독의 국력의 차이가 있듯이 남과 북도 국력의 차이가 있는데요. 당시 서독과 동서독이 통합하면서 서독은 1조 마르크 정도 생각했지만 실제는 2조 마르크 들어갔죠. 이 당시 환율을 지금의 환율에 적용해보면 대한민국의 2년치 국가 예산입니다. 과연 이것을 대한민국의 국력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독일식 통일 모델은 바로 우리 한반도의 통일 모델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될 수 없다는 명확한 징표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게 독일식 통일이 우리 통일의 롤모델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식 통일이란 뭔가? 이제 이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러면 분명 우리식 통일 방안이 있을 텐데 그것이 도대체 뭐냐? 이 이야기에 조금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우리식 통일은 유교로식, 남과 북이 합의한 유교로식 통일 방안이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왜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가 미리 말씀드린 그 유교로식 통일 방안이 왜 우리식 통일 방안이어야 되는가를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바로 분단의 성격을 알면 그 통일의 방향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주의 원칙과 평화의 방법이라는 통일의 원칙과 방법이 나옵니다. 도대체 그러면 분단의 성격이 뭐길래 자주의 원칙과 평화의 방법이라는 성격이 나오느냐? 이렇게 또 되물을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한 제 답변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분단을 이야기할 때 분단은 세 가지 분단의 총합으로서 이해해져야 합니다. 바로 국토분단, 체제분단, 민족분단입니다. 자, 국토분단과 민족분단의 개념에는 바로 일민족 일국가라는 방향이 보입니다. 우리가 원해서 된 분단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원래 하나였던 국가로 한민족 한국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그 당위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 방향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체제분단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 체제분단은 바로 남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되었었고 즉 이승만 정부를 이야기하는 거죠. 북에는 당시 김일성 정부가 들었었고 이거는 바로 사회주의 체제가 들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체제, 이 정부가 현실적으로 남과 북에는 존재하는데 바로 이 부분은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 두 지금의 국가적 실체가 실존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의와 합의를 통해서 풀어나가야 되는 그런 방향이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전제하에서 그러면 왜 자주의 원칙과 평화의 방법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가를 좀 더 깊게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한반도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그 분단이라는 것이 우리 민족이 원해서 된 것이 아니고 미소가 일본군 무장해제를 그 명분으로 해서 인위적으로 건 38선에 의해서 우리가 분단이 됐죠. 그러면 이 속에서 바로 우리 통일의 기본 방향이 외세를 반대하고 우리 민족이 단합 단결해서 전국적 범위에서 자주권을 회복하는 그런 통일의 방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 모든 남북 정상회담의 명칭이나 아니면 그 전문에 반드시 자주의 문제가 실리게 됩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 1항에 또 이 자주의 문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4.27 판문점선언 1조 2항에도 이 자주의 문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9월 평양 공동선언에도 이 자주의 문제가 들어있습니다. 다 자주가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되는데 한 문장만 제가 읽어볼게요. 남북 공동선언, 6.15 남북 공동선언 1항에 있는 문장입니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왜 그러면 역대 모든 정상회담에서 이 자주의 문제를 이렇게 딱 전문에 내걸면서 원칙적 문제로 제기했을까? 바로 분단이 우리 민족이 원해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외세 개입에서 됐기 때문에 바로 자주의 문제로서 풀어야 된다는 그런 원리적 원칙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정상회담 때는 이 자주의 원칙을 분명하게 명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외세를 반대 배격하는 자주의 원칙은 아주 굉장히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 그럼 왜 평화적인 방법이어야 하는가? 이 문제의식인데요. 이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통일의 목적이 그래야 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한국 전쟁이 주는 교훈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통일의 목적은 알다시피 우리가 통일하고자 하는 목적이 도대체 뭐겠습니까? 평화와 번영이죠. 이렇게 거칠게 표현하면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좀 학술적 용어로 하면 부국강병이 된 민족 국가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통일의 목적은 이렇게 평화와 번영이라는 이런 명확한 지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만났을 때도
그 정상회담 명칭이 뭐였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었던가요? 그렇게 이렇게 명칭이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통일의 방향 목적이 명확하게 평화와 번영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950년도 발발한 한국 전쟁이 주는 경험과 교훈이죠. 이때는 재래식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알다시피 핵을 갖고 있는 전략적 무기들이 난무하고 있는 한반도입니다. 이걸 단순 비교하면은 그때도 그러면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고 있듯이 당시에 인구가 남북 합쳐서 2,500만 명이었는데 지금 당시에 참 600만 명 정도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남과 북의 발전 능력이 80%가 파괴되었습니다. 뭐 속칭 평양에는 집 세 채 남겨놓고 다 불바다가 됐다라고 할 정도로 완전 파괴되었죠. 이산가족이 1,000만 명이 발생했다. 재래식 전쟁으로도 이렇게 쑥대밭이 됐는데 지금 같은 전략 무기가 난무하는 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통해서 통일된다? 흔히 말하는 구스키 시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아니면 이 한반도 자체가 없어지든지. 그러면 통일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죠. 우리가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 통일하는데 이런 전쟁의 방식을 통해서 통일하면은 땅이나 영어는 원시 시대, 구스키 시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런 통일을 왜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듯이 평화적 방법은 굉장히 절대적인 하나의 기준점으로 자리 잡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자주적 원칙과 평화적 방법이라는 통일의 경로와 과정이 분명하게 나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우리식 통일 방안, 즉 유교도식 통일 방안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우리가 인식적으로 극복되어야 될 두 번째 키워드는 연방제에 대한 잘못되어진 이해를 반드시 넘어서야 된다. 즉 제대로 된 연방제에 대한 이해를 하자는 것이죠.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연방제는 북이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해야 돼. 우리는 흡수통합이고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인데 이거는 연합제인데 왜 북이 주장하는 연방제를 왜 수행해야 되지? 북은 악이고 붕괴될 그런 어떤 국가인데 왜 우리가 그 북이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수행해야 돼? 이런 이제 좀 잘못되어진 인식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연방제에 대한 이해 부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연방제는 보편적인 하나의 국가 형태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미국은 물론이고요. 연방제 형태를 띈 국가가 참 많이 있죠. 한 20여 개국이 있는데요. 러시아, 독일, 캐나다, 스위스,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멕시코, 아르헨티나 이런 국가들이 다 연방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연방국가가 특수한 형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연방국가 형태가 어떤 것이 있느냐? 동맹 형태도 있고요. 이 동맹 형태가 바로 유럽연합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일한 주권 형태도 있죠. 미합중국 이런 형태죠. 일국 양제 형태도 있죠. 중국이 지금 대만 통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일국 양제인 것이죠. 그리고 바로 우리가 남과 북이 합의한 연방연합제 방식 이런 게. 이게 다 그냥 넓은 의미에서 연방국가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연방국가가 어떤 북이 주장하고 어떤 특수한 형태가 아니라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국가 형태이기 때문에 연방제 방식의 통일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식을 반드시 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식, 즉 유교식 통일 방안이 왜 유일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가? 이거는 바로 남과 북이 이미 합의한 통일 방안이라는 겁니다. 이미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방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합의사항 2항이죠. 즉 6.15 공동선언 2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저는 여기서 신의 한 수가 등장합니다. 남과 북이 왜 이 합의가 가능했을까? 저는 신의 한 수는 바로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즉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했다고 봅니다. 공통성과 인정, 이 두 단어에 바로 이 남과 북이 합의할 수 있는 신의 한 수가 들어있다고 저는 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남과 북은 절대 자기 체제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력 통일은 아까 재앙에 가깝다 했습니다. 그리고 연방국가 형태는 보편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다 함의하는 공통분모는
남과 북이 합의하는 방식의 통일 방식이 가장 유일하고 현실적이라는 걸 아셨죠. 그것이 바로 6.15식 공동선 2항에서 합의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이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바로 이 문장이 그래서 나오게 된 건데 왜 이것이 신의 한 수인가 하면 이런 거죠. 현재까지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은 아시다시피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입니다. 이거는 연합제 통일 방식이죠. 최종 종착지의 흡수 통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항의 합의는 바로 연방제를 수용하지 않고 바로 연합제 단계인 2단계 단계인 그 남북연합 단계를 인정하고 북이 인정해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2단계인 남북연합 단계에 부합한다는 겁니다. 남측의 정부의 공식적인 그거는 진보 보수 정부의 뭐 그 통일 방안 국가의 통일 방안이든 아니면 민주당 중심의 민주적 정부의 통일 방안이든 간에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그 핵심은 흡수 통합이고 2단계인 남북연합 단계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3단계가 이제 국가 통합이죠. 있기 때문에 이 6.15 공동선언 2항에서 수용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성을 인정이 가능하죠. 그럼 북의 입장에서는 북은 연방제이죠. 그러면 연방제안도 수용되어졌다는 것인데 바로 여기에 북의 또 신의 한 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낮은 단계 연방제 개념을 북도 수용한 것이죠. 그러면 낮은 단계가 있기 때문에 높은 단계의 연방제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낮은 단계는 남측이 이야기하고 있는 남북연합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연합제를 수용했다는 겁니다. 북이 수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만 수용해버리면 북은 연방제안이 이 합의사항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합의할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절묘한 용어가 등장합니다.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지향한다는 것. 즉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지향하기 때문에 북도 불만은 있지만 연방제안이 일부 지향적 관점에서 수용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높은 단계로 가겠다는 이 정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북도 불만이지만은 이 안이 그래서 수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6.15식 통일 방안은 제도적 통일, 결과로서 제도적 통일에 대한 합의가 아니고 이 과정으로서의 통일에 대한 합의이기 때문에 굉장히 열려져 있는 통일 방안. 이 공통성 기준에서 우리가 민족적 지혜를 이렇게 세워서 합의하는 그런 어떤 방향에서 통일이 이루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자주의 원칙과 평화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바로 6.15식 통일 방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유율적인 통일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왜 우리식 통일 방안이 6.15식 통일 방안인가라는 대한 최종 결론을 저는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남과 북, 우리 통일은 독일식 통일 경험과 교훈에서 국제사회의 지지, 교류와 협력 등 우리가 수용해야 될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적어도 흡수 통합 방식이 아니면 분명하다. 해서 우리의 통일 방식은 우리 한반도가 처해진 환경, 즉 분단의 성격으로부터 도출되는 우리식만의 통일 방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현존하는 남과 북 체제와 차이를 인정하고 그 토대 위에서 통일의 목적, 즉 평화와 번영에 부합하는 그런 방향으로 전개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바로 이 사실에 주목할 때 나올 수 있는 통일 방안이 바로 2000년 남과 북이 합의한 6.15식 통일 방안이 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요. 좀 더 덧붙여서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런 최종적인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통일 방안은 그래서 가장 현실적이고 유일무이한 통일 방안인 6.15식 통일 방안에 대한 이해를 높여나가는 그런 방향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독일식 통일에 대해서는 이제 그 집착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 우리 옷이 아닌 것이죠. 분단 과정도 달랐고 또 통일되는 그 목적에도 독일의 통일과 우리 통일은 다르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적 근거들로 인해서 이제 그 독일식 통일을 우리의 롤모델을 하는 그런 이제 집착을 좀 내려놓고 우리식 통일 방안에 좀 더 주목하고 이해를 높이는 그런 방향에서 이렇게 통일이 지향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 놓고 그러면 제가 1강부터 제 3강까지 제가 이렇게 강연을 쭉 했는데요. 이 총 3개의 강좌를 통해서 제가 최종적으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제 모든 강연을 끝낼까 합니다. 내용인적 이렇습니다. 과연 통일은 정말 불필요한 과거의 낡은 담론인가? 과연 한반도에서 통일 없는 평화가 가능한가? 과연 남북 합의 방식, 즉 6.25식 통일은 불가능한가? 과연 통일은 먼 나라의 얘기인가? 저는 그렇게 묻고 싶었고, 결론은 통일은 남의 나라 얘기도 먼 미래의 문제도 아니다. 당장 가장 시급하게 이뤄내야 할 우리 민족의 절박한 생존 문제이자 삶이다. 통일이 멀어지고 늦어질수록 손해보는 것은 당장 지금 동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며 나중의, 즉 미래의 후대들이다. 그러므로 최대한 빨리 이뤄내야 할 지상의 엄청난 숙제이고 절박한 우리 민족의 염원이다. 그래서 통일은 반드시 분단 100년이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이뤄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서 정말 제 강좌를 마치고 그동안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고맙습니다.